여름비가 유난히 굵게 내리던 어느 7월, 부산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한 중년 기업가가 살해된 채 발견됩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강도살인 같았지만 사건은 곧 거대한 음모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유력 용의자들의 교차된 알리바이, 사라진 계약서와 거액의 현금, 그리고 정체를 숨긴 의문의 여성까지. 과연 누구의 거짓말이 진실을 가리고 있었던 걸까요? 한 형사의 집요한 추적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름이 깊어가는 7월의 어느 날, 김준호 형사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여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사무실 안을 채웠다. 회의실로 모여주세요. 최 팀장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다. 김준호와 박소연은 서류를 챙겨 회의실로 향했다. 다른 형사들도 하나둘 모여들었다. 모두의 표정이 긴장되어 있었다. 새로운 사건이 들어왔습니다. 최 팀장이 말했다. 서구 동대신동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40대 남성으로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팀장은 프로젝터를 켜고 현장 사진을 보여주었다. 김준호는 집중하여 화면을 살펴보았다. 형사로서 그는 수많은 시체를 보아왔지만 그래도 매번 새로운 사건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다. 김준호, 박소연, 이번 사건 맡아주세요. 최 팀장이 지시했다. 네, 알겠습니다. 두 형사가 동시에 대답했다. 회의가 끝난 후 두 형사는 동대신동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박소연이 사건 개요를 읽어 내려갔다. 피해자 이름은 최재민 48살,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 대표입니다. 어제 저녁 9시경에 직원이 보고서를 전달하러 왔다가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발견하고 신고했대요. 김준호는 운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인은요? 둔기에 의한 두부 손상입니다. 현장에서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철제 조각상이 발견됐어요. 용의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전 아내가 의심선상에 있어요. 이혼 후 재산 분할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준호의 머릿속에 이전 고부 사건이 스쳐 지나갔다. 또 다시 감정과 관계의 얽힘이 만들어낸 비극인가? 그는 마음을 다잡았다. 모든 사건은 고유하며 선입견 없이 접근해야 한다. 현장에 도착하자 이미 과학수사팀이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다. 김준호와 박소연은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고 현장으로 들어갔다.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준호가 현장을 지휘하는 수사관에게 말했다. 피해자는 거실에서 발견됐습니다. 머리에 강한 타격을 입어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철제 조각상에서 지문과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현재 분석 중입니다. 김준호는 거실로 향했다. 피해자는 소파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머리에서 흘러나온 피가 마룻바닥에 고여 있었다. 근처 테이블 위에는 술병과 2개의 잔이 있었다. 손님이 있었던 것 같군요. 김준호가 말했다. 박소연이 테이블을 살펴보았다. 2개의 잔. 그리고 고급 위스키네요. 특별한 손님이었나봐요. 외부 침입 흔적은요? 김준호가 경사에게 물었다. 없습니다. 출입문이나 창문에 강제 침입 흔적이 없어요. 아마도 피해자가 아는 사람을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김준호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았다. 2층짜리 단독주택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고급 가구와 장식품들로 꾸며져 있었다.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웠음을 알 수 있었다. 피해자의 휴대폰은 발견됐나요? 김준호가 물었다. 네, 주방에서 발견됐습니다. 현재 분석팀에서 확인 중입니다. 김준호는 주방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주방 카운터 위에 놓인 서류 뭉치였다. 이게 뭐죠? 그는 과학수사관에게 물었다. 계약서로 보입니다. 아직 자세히 검토하진 않았지만 회사 매각과 관련된 문서인 것 같아요. 김준호는 눈썹을 찌푸렸다. 회사 매각이라. 흥미롭네요. 이 서류들 모두 증거로 수집해주세요. 박소연이 김준호에게 다가왔다. 김 형사님, 2층에서 금고를 발견했는데 열려 있어요. 내용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도 살인일 가능성도 있군요. 두 형사는 2층으로 올라갔다. 피해자의 침실에 있는 금고는 열려 있었고 내부는 비어 있었다. 금고를 강제로 연 흔적은 없네요. 김준호가 금고를 살펴보며 말했다. 피해자가 직접 열었거나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연 것 같아요. 이 금고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을 찾아야겠네요. 박소연이 말했다. 현장 조사를 마친 후
두 형사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이제 피해자와 관련된 사람들을 조사해야 했다. 피해자의 전 아내부터 만나봐야겠어요. 김준호가 말했다. 이혼 후 재산 분할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면 그녀에게 동기가 있을 수 있죠. 피해자 회사 직원들도 조사해야 해요. 박소연이 덧붙였다. 특히 피해자를 발견한 직원이요. 그리고 회사 매각 계약서가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비즈니스 파트너들도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내일 아침부터 조사를 시작합시다. 오늘은 과학수사팀의 초기 분석 결과를 기다려보죠. 그날 저녁 김준호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간단히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뉴스에서는 최재민 대표의 살인사건이 보도되고 있었다. 오늘 오후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서 소프트웨어 회사 테크비전의 최재민 대표가 자택에서 살해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재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입니다. 김준호는 TV를 끄고 생각에 잠겼다. 가야동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은 훨씬 더 복잡해 보였다. 피해자가 회사 대표였고 회사 매각 계약서가 현장에 있었으며 금고가 비어 있었다. 비즈니스 관련 살인일 가능성이 높았다. 다음날 아침 김준호와 박소연은 일찍 출근했다. 과학수사팀의 초기 분석 결과가 도착해 있었다. 범행 도구인 철제 조각상에서 지문이 발견됐습니다. 박소연이 보고서를 읽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지문과 일치합니다. 범인이 장갑을 끼고 있었거나 지문을 지웠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망 시간은요? 어제 오후 7시에서 8시 사이로 추정됩니다. 김준호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피해자의 전화 기록은요? 마지막 통화는 오후 6시 15분에 장민호라는 사람과 했습니다. 통화 시간은 약 2분입니다. 장민호가 누군지 확인해 봤나요? 네, 테크비전의 이사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발견한 직원이기도 합니다. 김준호의 눈이 빛났다. 흥미롭네요. 그를 먼저 만나봐야겠어요. 두 형사는 테크비전 사무실로 향했다. 회사는 부산 해운대구의 고층 빌딩 내에 위치해 있었다. 현대적인 인테리어와 세련된 분위기가 눈에 띄었다. 김준호 형사와 박소연 형사입니다. 장민호 이사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김준호가 첩수대 직원에게 말했다. 잠시 후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그들을 맞이했다. 장민호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 밑에는 피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장민호입니다. 어서 오세요. 제 사무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장민호의 사무실로 향했다. 넓은 창문으로 해운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멋진 전망이 펼쳐졌다. 최재민 대표님의 모습에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장민호가 말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장 이사님이 피해자를 발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김준호가 말했다. 어제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장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네, 어제 저녁 9시쯤에 대표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중요한 계약서를 전달해야 했거든요. 문을 두드렸는데 응답이 없어서 비상키로 들어갔습니다. 대표님은 저에게 비상키를 맡기셨거든요. 그리고 거실에서 대표님을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계셨고 피가. 장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다. 즉시 구급대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장 이사님, 혹시 대표님이 최근에 누구와 갈등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박소연이 물었다. 장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대표님은 최근 회사 매각을 추진하고 계셨어요. 글로벌 기업 테크글로벌에 매각하려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이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가 반대했나요? 김준호가 물었다. 이사회 일부 멤버들이요. 특히 최 대표님의 동업자였던 강석호 이사가 가장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는 회사를 매각하는 것보다 독자적으로 성장시키길 원했거든요. 대표님과 강석호 이사 사이에 갈등이 있었나요? 장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꽤 심각했습니다. 지난주 이사회 미팅에서 둘이 격렬하게 다투는 모습을 봤어요. 강 이사가 당신이 회사를 팔아넘기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도 들었고요. 김준호는 메모를 하며 물었다. 강석호 이사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오늘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소식을 듣고 충격받았다고 해서 휴가를 냈어요. 그리고 대표님의 전 아내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이혼 후 갈등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장민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네, 이선영 씨와 최 대표님은 2년 전에 이혼했어요. 상당히 험악했죠.
재산 분할 문제로 지금까지도 법적 분쟁 중이었습니다. 특히 이선영 씨는 테크비전 주식의 30%를 요구했는데 대표님은 10%만 주겠다고 했어요. 회사가 매각된다면 그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박소연이 물었다. 약 1,000억 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테크글로벌이 제시한 인수가는 1,200억 원이었죠. 김준호의 눈이 커졌다. 상당한 금액이네요. 그렇다면 주식 가치 차이가 20% 차이면 약 240억 원의 차이가 납니다. 장민호가 말했다. 충분한 살인 동기가 되겠군요. 김준호가 중얼거렸다. 장 이사님, 어제 오후 6시 15분경에 대표님과 통화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박소연이 물었다. 장민호가 놀란 듯 보였다. 네, 맞아요. 계약서 관련해서 이야기했어요. 테크글로벌에서 최종 계약서를 보내왔는데 몇 가지 조항이 수정되었다고 알려드렸죠. 대표님이 저녁에 가서 직접 설명해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9시에 방문하기로 했죠. 왜 그렇게 늦은 시간에요? 김준호가 물었다. 대표님이 그 전에 다른 약속이 있다고 하셨어요. 8시까지는 끝날 거라고. 그 약속이 누구와의 약속인지 아시나요? 장민호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습니다. 대표님은 개인적인 약속에 대해서는 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김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장 이사님, 대표님의 자택 금고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장민호의 표정이 변했다. 금고요? 아, 네,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중요한 회사 문서와 개인 귀중품을 보관하셨어요. 특히 최근에는 테크글로벌과의 계약 관련 문서와 상당한 금액의 현금도 있었을 겁니다. 현금이요? 얼마 정도인가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5억 원 정도라고 들었어요. 계약금 같은 개념으로 테크글로벌에서 미리 받은 것 같았습니다. 김준호와 박소연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강도 살인의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장 이사님, 혹시 강석호 이사님의 연락처와 주소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선영 씨의 연락처도요. 장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의 정보를 종이에 적어 건넸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대표님은 좋은 분이셨어요.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꼭 밝혀주세요. 두 형사는 테크비전을 나와 다음 목적지로 향했다. 강석호의 자택이었다. 그의 집은 해운대구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위치해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45살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문을 열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강석호 씨세요? 부산지방경찰청 강력계 김준호 형사입니다. 최재민 대표님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강석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그들을 안으로 초대했다. 들어오세요. 아파트 내부는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지만 약간 어수선한 느낌이었다. 소파 위에는 술병이 놓여 있었다. 어제 저녁에 어디 계셨나요? 김준호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강석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집에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요. 몇 시부터 집에 계셨죠? 오후 5시쯤 퇴근했어요. 그 후로 계속 집에 있었습니다. 아내분이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강석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물론이죠. 하지만 지금은 출근했어요. 그녀는 병원 간호사라서. 강 이사님, 최 대표님과 회사 매각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박소연이 말했다. 강석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네,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를 해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15년 동안 함께 회사를 키워온 동업자였어요. 지난주 이사회 미팅에서 격렬하게 다투셨다고 하던데요? 김준호가 물었다. 강석호가 한숨을 내쉬었다. 네, 좀 감정이 격해졌었죠. 하지만 그건 순전히 비즈니스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어요. 당신이 회사를 팔아넘기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던데요? 박소연이 날카롭게 물었다. 강석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그냥 말실수였어요. 화가 나서 한 말이지 실제로 위협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매각되면 강 이사님은 얼마나 받게 되나요? 김준호가 물었다. 저는 테크비전 주식의 25%를 보유하고 있어요. 매각되면 약 300억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매각에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강석호가 고개를 저었다.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회사는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 수년 내에 가치가 2배, 3배로 뛸 수 있어요. 게다가 테크비전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제 인생이었습니다. 최 대표님도 그랬고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준호는 강석호의 표정을 살폈다. 그는 진심으로 회사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강 이사님, 최 대표님이 어제 저녁에 누구를 만났는지 아시나요? 강석호가 고개를 들었다. 어제요? 아니요, 모릅니다. 왜 물으시죠? 최 대표님이 8시까지 누군가와 약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범행 시간과 겹치는 시간대죠. 강석호가 고개를 저었다. 정말 모릅니다. 최 대표님은 개인적인 약속에 대해 잘 말하지 않았어요. 두 형사는 몇 가지 질문을 더한 후 강석호의 집을 나왔다. 다음은 피해자의 전 아내인 이선영을 만날 차례였다. 이선영은 남구의 고급 빌라에 살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43살 정도의 우아한 여성이 문을 열었다. 이선영 씨세요? 부산지방경찰청 김준호 형사와 박소연 형사입니다. 최재민 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선영의 표정은 무표정했다. 그녀는 두 형사를 안으로 초대했다. 전 남편이 살해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감이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묻어나지 않았다. 이선영 씨, 어제 저녁에 어디 계셨나요? 김준호가 물었다. 집에 있었어요. 친구들과 와인 모임이 있었거든요. 5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시간대는요?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요. 친구분들의 연락처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선영은 주저없이 친구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주었다. 그녀는 전혀 동요하지 않는 것 같았다. 최 씨와의 이혼 후 재산 분할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박소연이 말했다. 이선영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네, 재민이는 항상 돈에 인색했어요. 우리가 결혼 생활 15년 동안 함께 회사를 키웠는데 이혼할 때는 제 기여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죠. 테크비전 주식의 30%를 요구하셨다고요? 당연한 요구였어요. 회사 초기에 제 부모님 돈으로 투자했고 저도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참여했으니까요. 하지만 재민이는 10%만 주겠다고 고집했죠. 회사가 매각된다는 소식은 들으셨나요? 김준호가 물었다. 이선영이 잠시 망설였다. 네, 알고 있었어. 이선영이 잠시 망설였다. 네, 알고 있었어요. 재민이가 테크글로벌의 회사를 매각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김준호가 물었다. 이선영이 쓴웃음을 지었다. 어이가 없었죠. 제가 30% 주식을 요구하는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 전에 회사를 팔아치우려 한 거였으니까요. 분명 저에게 돌아갈 몫을 줄이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선영 씨는 얼마나 손해를 보게 되나요? 20% 차이면 약 240억 원의 차이가 납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죠. 충분한 살인 동기로 보이는데요. 박소연이 날카롭게 말했다. 이선영의 눈이 분노로 번쩍였다. 제가 살인자로 의심받고 있나요? 정말 우스네요. 저는 재민이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한 적 없어요. 그저 공정한 대우를 바랐을 뿐이죠. 게다가 그가 죽으면 주식 상속 문제 때문에 더 복잡해질 뿐이에요. 그렇다면 최 씨가 어제 저녁에 누구를 만났는지 혹시 아시나요? 김준호가 물었다. 이선영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모릅니다. 재민이의 사생활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두 형사는 몇 가지 질문을 더한 후 이선영의 집을 나왔다. 그녀의 알리바이는 확인이 필요했지만 현재로선 강력한 용의자로 보였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 안에서 박소연이 물었다. 김준호는 생각에 잠겼다. 3명 모두 동기가 있어요. 강석호는 회사 매각에 반대했고 이선영은 재산 분할 문제로 갈등이 있었으며 장민호는 그는 금고에 5억 원의 현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장민호가 가장 의심스러워요. 박소연이 말했다. 그는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고 비상키를 가지고 있었으며 시신을 발견한 사람이죠. 게다가 금고에 현금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왜 그가 일부러 9시에 방문해서 직접 신고를 했을까요? 살인자라면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의심을 피하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어요.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아직 중요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피해자가 만난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금고에서 정확히 무엇이 사라졌는지 알아내야 해요. 두 형사는 경찰서로 돌아와 지금까지의 정보를 정리했다. 그들은 이선영이 언급한 친구들에게 연락해 알리바이를 확인했고 결과적으로 그녀의 진술은 사실이었다. 이선영은 범행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이선영의 알리바이가 확인됐어요. 박소연이 말했다. 그녀를 용의선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강석호와 장민호가 남네요.
김준호가 말했다. 강석호의 알리바이는 아내만 증언할 수 있어서 다소 약한 편이고요. 그때 과학수사팀에서 연락이 왔다. 피해자 집에 CCTV 영상이 확보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두 형사는 즉시 영상 분석실로 향했다. 어떤 영상이 나왔나요? 김준호가 기술 담당자에게 물었다.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 설치된 CCTV 영상입니다. 어제 오후 7시 25분에 한 여성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누군지 확인됐나요?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지만 체형과 옷차림으로 봤을 때 젊은 여성으로 보입니다. 김준호는 화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 여성이 나오는 시간은요? 그게 문제입니다. 나오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어요. 카메라 각도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요? 장민호나 강석호가 보이나요? 강석호로 추정되는 남성이 오후 6시 35분에 잠시 집 앞에 차를 세웠다가 들어가지 않고 떠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민호는 말한 대로 9시 정확히 도착했어요. 김준호의 눈이 커졌다. 강석호가 집 앞에 왔었다고요? 그는 오후 5시부터 계속 집에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거짓말을 한 거군요. 박소연이 말했다. 두 형사는 즉시 강석호를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그의 거짓 진술은 의심을 키웠다. 한편 그들은 CCTV에 포착된 여성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지시했다. 피해자의 휴대폰 기록, 이메일, 그리고 최근 만남 등을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다음날 아침 강석호가 경찰서에 출석했다. 그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다. 강석호 씨, 어제 저녁에 계속 집에 있었다고 하셨는데 CCTV에는 오후 6시 35분에 최 대표님의 집 앞에 차를 세우신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준호가 냉정하게 물었다. 강석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죄송합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저는 실제로 재민이 집에 갔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진 않았어요. 차에서 전화를 걸었는데 재민이가 지금은 만날 수 없다고 했어요. 다른 손님이 올 거라고. 그래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셨죠? 박소연이 물었다. 의심받게 될까 봐 두려웠어요. 제가 회사 매각에 반대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맹세컨대 저는 재민이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강석호 씨, 최 대표님을 만나려 했던 이유가 뭔가요? 김준호가 물었다. 강석호가 잠시 망설였다. 사실 회사 매각에 관해 마지막으로 설득해 보려고 했어요. 최근에 우리 회사의 신기술이 큰 관심을 받고 있어서 매각 시점을 좀 미루면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최 대표님은 다른 손님이 올 거라고 했군요. 혹시 누구인지 언급했나요? 아니요, 그냥 중요한 손님이라고만 했어요. 김준호는 강석호의 표정을 살폈다. 그는 불안해 보였지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강석호 씨, 테크비전의 여직원 중에 최 대표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 있나요? 강석호가 놀란 듯 보였다. 왜 그런 질문을? CCTV에 한 여성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오후 7시 25분경이요. 강석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최근에 재민이가 신입 마케팅 담당자인 김지연 씨와 자주 저녁을 함께 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31살의 젊은 여성인데 꽤 유능하고 매력적인 사람이죠. 둘의 관계가 단순한 업무 관계를 넘어섰다고 생각하시나요? 강석호가 어깨를 으쓱했다.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재민이가 이혼 후에 데이트를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김지연 씨가 회사에 입사한 건 6개월 전인데 승진이 꽤 빨랐어요. 김준호와 박소연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 것이다. 김지연 씨의 연락처와 주소를 알려주시겠어요? 강석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정보를 알려주었다. 두 형사는 그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더한 후 조사실을 나왔다. 김지연을 당장 찾아봐야겠어요. 김준호가 말했다. 그녀가 CCTV에 포착된 여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강석호의 새로운 진술로 시간대가 좀 더 명확해졌어요. 박소연이 말했다. 최 대표가 오후 6시 35분경에 중요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7시 25분에 김지연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방문했습니다. 두 형사는 김지연의 주소로 향했다. 그녀는 부산 수영구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문을 두드렸지만 응답이 없었다. 회사에 있을까요? 박소연이 물었다. 그들은 테크비전으로 향했다. 첩수대 직원에게 김지연을 찾았지만 그녀는 이틀째 출근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틀째요?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되나요?
김준호가 물었다. 어제부터요. 어제 아침에 갑자기 개인 사정으로 휴가를 내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상황이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다. 두 형사는 즉시 김지연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녀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마지막으로 신호가 잡힌 곳은 인천공항이었다. 도주한 것 같아요. 박소연이 말했다.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김지연의 배경 조사도 철저히 해야겠어요. 김준호가 지시했다. 몇 시간 후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김지연은 어제 오전 11시 비행기로 중국 상해로 출국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녀의 실제 이름이 김지연이 아닌 왕리메이라는 중국인이었다는 것이다. 신분 세탁이었군요. 김준호가 말했다. 왕리메이. 혹시 테크글로벌과 관련이 있을까요? 배경 조사 결과 왕리메이는 테크글로벌의 비밀 요원으로 추정되었다. 그녀는 테크비전의 기술 정보를 빼내기 위해 잠입한 것으로 보였다. 이제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김준호가 말했다. 최 대표는 테크글로벌과 회사 매각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자신의 회사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그녀를 추궁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정체가 밝혀질 위기에 처하자 최 대표를 살해한 후 금고에서 중요 서류와 현금을 훔쳐 도주했군요. 박소연이 말을 이었다. 맞아요. 국제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형사는 즉시 인터폴에 국제 수배를 요청했다. 동시에 테크글로벌에 대한 수사도 시작되었다. 회사 매각 협상이 표면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이면에서는 산업 스파이 활동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일주일 후 중국 상해 경찰의 협조로 왕리메이가 체포되었다. 그녀의 숙소에서는 테크비전의 기밀 문서와 최재민의 금고에서 훔친 현금 일부가 발견되었다. 한국으로 송환된 왕리메이는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녀는 테크글로벌의 지시로 테크비전에 잠입했으며 최재민이 자신의 정체를 의심하자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정말 냉혹한 산업 스파이였군요. 최 팀장이 말했다. 기업 간 경쟁이 이렇게까지 치열할 줄은 몰랐습니다. 비즈니스 세계는 때로 전쟁터와 같습니다. 김준호가 말했다. 테크글로벌은 테크비전의 핵심 기술을 원했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거죠. 테크글로벌의 경영진도 조사를 받게 되었다. 회사는 왕리메이의 살인 행위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산업 스파이 활동에 관여한 혐의는 부인할 수 없었다. 사건이 종결되고 김준호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이번 사건은 인간의 욕망과 갈등을 볼 수 있었다. 돈, 권력, 비밀.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가정사에서 비롯된 살인이든 산업 스파이에 의한 살인이든 결국 인간의 어두운 본성은 비슷한 것 같아요. 박소연이 옆에 와서 말했다.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어둠 속에서 진실의 빛을 찾아내는 것이죠. 아무리 복잡한 사건이라도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두 형사는 잠시 침묵 속에서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부산의 바다는 언제나처럼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표면 아래에는 얼마나 많은 비밀과 갈등이 숨겨져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다음 사건은 조금 더 단순했으면 좋겠네요. 박소연이 웃으며 말했다. 김준호도 미소를 지었다. 형사 생활에서 단순한 사건이란 없죠. 모든 사건에는 그만의 복잡성과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그들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다음 사건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도시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그들의 임무는 계속되었다.